안녕하세요. 고영석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큐블리케이션 책은 바로 똑똑하게 생존하게입니다. 지금 그 어느 시대 때보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진실의 정보를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거짓 정보를 중심으로 거짓 지식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의사결정이 잘 되기 힘들겠죠. 그러면 뭐 돈을 버는 것이나 사업을 일구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특정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소위 이 책에서 얘기하는 헛소리를 파악해서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로 그런 능력, 그 헛소리를 알아채고 헛소리를 까발릴 수 있는, 또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뇌 구조를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똑똑하게 생존하게입니다. 이 책은 제가 판권을 많이 샀는데, 판권을 사면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사는데, 물론 되게 누가 추천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메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한테 영향이 미쳐요. 정말 제가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책을 추천하면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 책이 정말 괜찮나?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판권 검토 중에 처음 봤던 건데, 노벨상 수상자 3명이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 외에는 많은 뭐 저널이나 유명한 사람이 추천했는데, 제가 노벨상 수상자 3명이서 이렇게 추천한 책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폴 러머 2018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그리고 조지 에거로프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솔 펄머터 201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이 3명이서 추천했는데, 특히 이 2001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에거로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전이 될 만한 책을 읽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라.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진실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사라진 것에 관해 다룬다. 문학적으로도 걸작이다. 모든 페이지, 아니 모든 문단에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그렇죠? 저자분은 두 분인데, 두 분이 워싱턴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또 워싱턴 대학교 정보대학원 부교수, 이 두 분이 쓰셨고요. 주 저자인 칼 벅스트롬, 이 교수분이 좀 유명한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전염병이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방식과 세포 내 유전자 발현 통제로부터 소셜미디어에서의 허위정보 전파에 이르기까지 정보가 생물학적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방식을 연구하는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자기 학교에서 했던 그 수업을 책으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책이 매우 탄탄해요. 탄탄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어떤 이런 헛소리, 사기, 거짓 뉴스 이런 것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를 알아보고, 그게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그리고 4장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 우리가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숫자와 헛소리는 이 숫자 같아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선택 편향은 우리가 어떠한 지식 체계를 만들 때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특정 부분, 그러니까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유리한 부분만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체리피킹 딱 뽑아가지고 정보를 모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데이터 시작하는 요즘에는 이 그래프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래프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의 단계 헛소리 까발리기. 이 빅데이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면 뭐 권위 있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빅데이터의 본질이 무엇이고 진짜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 나오고, 과학의 민감도는 우리가 여러분 기사 보실 때, 저도 이제 자주 인용하고 저도 자꾸 빠지는데, 연구에 의하면 그럼 뭔가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이건 믿을만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것보다 믿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뉴스 기사나 또 이 연구들을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10번은 헛소리를 알아차리기, 거짓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알아차리는 방법. 11장은 그거를 반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아마존 굿리즈
이게 이제 원서가 콜링 불신인데 한번 쳐보시면 알 거예요. 평가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여러분께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추천사로 이런 추천 내용이 있습니다. 캐시 오닐 그 대량살상 수학무기 저자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 중요한 지침서의 내용을 고등학교 교과적 과정에 넣는다면 난 환영할 것이다.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현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한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이 생각은 저도 이 책을 읽고 또 우리 신박사님도 똑같이 생각했던 건데, 이런 책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때는 꼭 배워야 되지 않겠나. 물론 뭐 고등학교 때도 교과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엄청 고등학생이 막 소화하기에는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는 이 책은 꼭 읽어야 되지 않겠나, 교과과정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필수 교양으로.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가짜뉴스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또 알아차릴 수 있는, 또 까발릴 수 있는 이 책의 내용처럼 그런 머리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결론 딱 하나입니다. 의심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뭘 의심하냐, 이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보의 출처에 의문을 품어라. 누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아는가? 이 사람이 내게 팔려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지식 혹은 정보, 뉴스를 봤을 때 이 말을 한 애가 누구인지, 그리고 얘가 어떤 소스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특히 정치 관련된 뉴스를 볼 때 보수 매체가 있고 진보 매체가 있죠? 그렇죠? 당연히 보수 매체는 보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포장을 할 거고, 진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폄하를 할 것입니다. 항상 안 하겠지만 교묘하게 하겠죠. 진보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의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진보의 문제는 축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커뮤니티나, 심지어 요즘에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죠. 커뮤니티별로 다 이 정치 성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가 어디 커뮤니티에 나온 것에 따라서 막 교묘하게 바뀌거나, 각색되거나, 혹은 정보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진보 매체 유튜버가 있고 보수 매체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해서 이거 이런 내용이야? 아, 여기서 나왔구나 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책에서는 이것도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연관 검색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이 단어의 연관 검색어가 이 단어의 되게 중요한 의미, 영향력, 어떤 사실들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페이스북도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연관 검색이 나오고, 구글도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연관 검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책에 보시면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죠? 내 남편은 쳐보니까 내 남편은 가장 친한 친구다, 내 남편은 내 인생이다, 정말 멋지다, 나의 전부다, 내 사랑이다, 막 너무 좋은 얘기 중심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구글은 어떻죠? 구글 내 남편을 치면 비열하다, 포르노에 중독됐다, 우울하다, 이기적이다,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연관 검색어가 되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페이스북만 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구글을 보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런 검색을 넣는 사람이 이 매체에서 어떤 의도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런 결과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또 좋은 것만 공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위주인 거고, 이 구글의 검색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의 어떤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들, 또 뭐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검색을 안 할 수 있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 그럴 경우에 검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올 텐데, 어쨌거나 같은 연관 검색어, 같은 문장 완성이라 할지라도 어떻죠? 페이스북에서 하냐, 구글에서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볼 때는, 지식을 볼 때는 첫 번째 의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요. 뭐요? 출처가 어디인지 먼저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거 되게 매우 중요한 건데, 여기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떤 게 너무 좋거나 너무 나빠서 도저히 사실일 리 없다면 아마 그 생각이 맞을 것이다. 이 책에 자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어떤 지식의 정보를 봤는데 너무나 그럴듯해. 그러면 어떻죠? 무조건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완벽한 공부법을 썼을 때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헛소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그거를 속칭 까발렸는지 책의 내용처럼 읽어드릴게요. 2014년도에 잠깐이지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가 있다. 기사의 내용은 권위 있는 학술지 심리과학의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 내용인 즉슨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 재능이 없으면 따라잡기 힘들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기사는 미시간 주립대 연구팀이 선천적 재능과 노력에 관한 88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학술 분야에서 노력한 시간이 실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비율은 4%에 불과하고 게임, 음악, 스포츠 또한 20% 전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가가 되려면 선천적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아마 이 기사의 제목이 1만 시간 법칙은 틀렸다 이런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검색하시면 이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만 시간 법칙은 틀렸다. 그리고 그것을 논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논문이 88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예요. 그래서 노력한 시간이 실력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4%에 불과하다. 리마커블 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재능 찬양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내용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이 내용 댓글 보시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재능이지, 재능이 압도적이지 라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나 그럴듯하고, 혹은 너무나 임팩트가 있고, 이게 임팩트가 큰 그런 기사일수록, 임팩트가 큰 과학 연구일수록 의심을 무조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이게 진짜 사실인가를 파헤쳤어요. 파헤쳤더니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 작가는 이번 장 서두에 언급한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 재능이 없으면 따라잡기 힘들다는 기사를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문헌을 통해 노력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일단 기사는 뉴욕타임즈의 Do you get to Carnegie Hall? 탤런트라는 해외 기사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해외 기사에는 요렇게 라는 제목의 논문의 내용이 등장한다. 고 작가는 원문 기사와 논문을 읽은 후 기사가 완전히 틀린 내용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사에는 논문의 결론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 재능을 따라잡기 힘들다라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논문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논문에는 그런 말이 없다. 논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릭슨의 의식적 연습이 성과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타 분석이며, 의식적인 연습이 성과에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건 사실이지만 에릭슨이 주장한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논문은 노력과 선천적 재능을 비교하지 않았다. 노력과 선천적 재능을 비교하지 않는 논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기사에 등장한 잭 햄브릭 미시간 주립대 교수 연구팀은 노력과 선천적 재능의 관계를 조사한 88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학술 분야에서 노력한 시간이 실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스포츠, 체스 등의 분야는 실질적 차이에서 차지하는 노력의 비중이 20에서 25%였다. 등의 내용 등도 논문 내용을 잘못 전하고 있다. 의식적인 연습은 노력 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며, 다시 말하지만 논문은 노력과 선천적 재능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연습이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메타 분석이다. 심지어 어떤 분야든 선천적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결론이다라는 기사의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내용으로, 논문에서도 뉴욕타임즈에서도, 이 기사가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한 건데 뉴욕타임즈가 그 논문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기사는 이 내용이 논문에서도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해? 제가 책에까지 넣냐면, 이 기사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죠? 재능이 중요하다. 재능 만능론에 빠지겠죠. 노력의 중요성을 더 폄하시키겠죠. 재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책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능이 언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제가 책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믿음이 얼마나 이 공부에 중요한지, 특히 노력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책에 설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거나 뭘 할 때 이런 거짓 뉴스, 잘못된 기사를 철석같이 믿게 되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서 거짓 뉴스를 논파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논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가 돈이 걸렸고 내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들은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은 뭐죠? 이제 제가 이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과학이라고 항상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과학이라고. 저도 그게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논파할 수 없어요. 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혹은 이게 너무 대단한데? 라는 것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과학을 의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책에 나옵니다. 이분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판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12년 유명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은 반복 실험 실패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논문 저자인 글렌 베글리와 리 앨리스는 민간 영리 실험실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최근 과학 문헌에 발표된 중요한 종양 생물학 연구 53개 중 6개만 반복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이 직후 연구자 수십 명이 대규모로 같이 일하는 열린과학 협력체에서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실험 100개 중 39개만 재현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한편 실험 경제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 연구는 최고 경제학술지에 게재된 18개 실험 논문 중 11개만 재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제도 중 하나인 과학이 의도치 않게 엄청난 규모의 헛소리를 만드는 것과 만약 그렇다면 대체 왜? 그렇죠? 되게 유명한 또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나오는 논문조차도 재현이 안 되는 혹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지식의 반감기 말씀드리죠. 과학이 발전한 이유는 기존 지식의 문제점과 이 기존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때문에 과학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학을 완전히 맹신해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학적 근거만큼 가장 그 의사결정은 합리적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뭐요? 너무 좋아 보이거나 내 돈이 걸렸거나 내 인생이 걸렸거나 내가 어떤 프로젝트, 내가 하는 일에 걸렸거나 하는 그런 출처는 철저하게 의심을 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학 논문이 아니라 이 논문들을 기사화시켰을 때의 문제점, 제가 읽어드렸죠? 그렇죠? 번역이 잘못됐거나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식으로 바꾸거나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번역을 썼거나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오는 과학적 내용을 기사로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래프 같은 경우거든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사막 연령과 음악 장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악 장르에 따라서 평균 사막 연령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블루스, 재즈, 컨트리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한 게 메탈, 랩, 힙합 같은 경우에는 평균 사망 연령이 뭐예요? 30에 35 사이에요. 30대야. 이거 보면 리마커블하죠. 이야, 역시 메탈, 랩, 힙합 하는 사람은 되게 일찍 죽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너무 리마커블하면 의심해봐라. 의심해봐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저자분이 어떻게 논파를 해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가들의 평균 사망 연령 그래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랩과 힙합은 생긴 지 40년 정도밖에 안 된 새로운 장르이며 인기 있는 음악가들은 10대나 20대 커리어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랩과 힙합 스타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있고 따라서 이 연구에 제외됐다. 살아있는 사람 제외된 거야. 이 그래프를 할 때 죽은 사람만 들어간 거야. 살아가면 데이터에 넣지 않습니다. 평균이 확 떨어지지, 죽은 사람만 하니까. 근데 왜냐? 힙합 하는 사람은 일찍 시작해 아직도 오랫동안 살고 있거든. 이미 상한 랩과 힙합 뮤지션들은 때이르게 사망한 이들 뿐이다.
그에 비해 재즈, 블루스, 컨트리, 가스펠은 1세기 이상 전부터 존재했다. 이 장르에서 활동하다가 사망한 음악가들 중에는 80대 이상까지 산 이들도 많다. 결국 랩 스타들이 젊은 나이에 죽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죽은 랩 스타들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게 분명하다는 얘기다. 랩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장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 외에도 그래퍼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예. 그래퍼를 장난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심할 때 마지막으로 의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매체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편향된 이야기만 하는 매체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신념에만 드는 그런 매체들, 그런 신문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커뮤니티의 이야기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증 편향에 빠져서 분명 다른 이 내용이 반박되는 내용이 다른 쪽에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이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의사결정 수준이 매우 안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신념에 반하거나 내가 원래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자료들, 정보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조금 내 신념이나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피곤하겠지만 그러한 내 신념이나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들을 접했을 때 내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그 가짜 뉴스를 파헤칠 수 있는 능력, 어떤 지식과 정보가 나왔을 때 이거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도 그 일반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 작가는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문헌을 통해 노력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정보가 이상하다 느꼈을 때는 뭐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배치가 되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바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수록, 많이 공부되어있을수록 가짜뉴스의 문제점, 이게 가짜뉴스구나, 이게 헛소리구나 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이 빈곤하면 어떻죠? 의심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식의 벽이 공고하다면 가짜뉴스가 넘어올 수가 힘들죠. 바로 의심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독서를 꾸준히 하는 거, 그것이 곧 우리가 똑똑하게 생존할 수 있는, 가짜뉴스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책을 통해서 방법론적으로 가짜뉴스를 어떻게 파악하고 반박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지식과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책 똑똑하게 생존하기 읽으시고 또 독서를 꾸준히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짜뉴스가 퇴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정보, 진짜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의사결정 수준, 또 일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